네, 일단 저의 소개 먼저 하고 할게요. 저는 이제 하울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도 운영하고 기더비나 X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표기는 안 했지만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보안 엔지니어링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레드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취약점 분석하거나 모의 침투하거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개발 많이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러스트나 루비, 고, 크리스털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달팍스나 또는 뭐 JWT, URX 같은 이런 대부분은 다 이제 버그 바운티나 뭐 모의 침투 같은 데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와스프에서는 느아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래 이제 그 조직 계정이랑 이제 제 메일 주소, 오와스프 메일 주소 있으니까 혹시나 느아르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자, 리눅스, 쿠버네티스, 오픈SSL, 볼트 이런 도구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 주실 분 있나요 혹시? 오픈소스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도구들이 이제 현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맡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도구고 이 도구들은 모두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짤도 있어요. 그래서 IT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인프라스트럭처는 사실 그 밑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있기에 돌아가는 거고 저 맨 밑에는 돈을 받지 못한 언페이드한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페이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말 좋은 마음에서 자원봉사하는 그런 걸로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에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이제 오와스프에 있었다가 현재는 따로 나가서 있는 잽이란 프로젝트도 있었고 뭐 여러 기업들 뭐 아까 처음에 소개해 줄 때도 있었죠. 아마스란 도구도 있고 또 비밀 관리 도구인 볼트나 저희가 패킷 분석할 때 쓰는 와이어샤크 같은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진짜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업계에서도 이 오픈소스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픈소스 기여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정말요?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픈소스 기여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사실 시작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어렵죠. 그래서 일단 오픈소스 기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와스프에서 했던 느와르란 프로젝트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갈까 하고요. 소개하는 김에 약간 홍보성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와스프 느와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사실 이런 사진 한 장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소스 코드를 좌측에 있는 URL 엔드포인트로 HTTP 메소드와 패스 그리고 파람, 헤더 등으로 바꿔주는 그런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패스랑 파람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취약점 분석할 때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주는 게 가장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 같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진단할 때 있어서 좀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주고 싶었고 또 데브세곱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시로 든 건 다스트인데요. 이제 동적 분석을 하기 전에 소스 코드에서부터 정보가 온다면 조금 더 나은 분석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다스트의 대표적인 문제가 크롤링이 안 되거나 또는 API 스펙이 모자랐을 때 정확하게 스캔하지 못하는 이슈고 이제 누아르는 그 사이에서 소스 코드부터 여러 엔드포인트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맨드 라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이제 저랑 KSG란 친구 본명을 밝히고 싶다고는 안 해서 제가 그냥 KSG로 표현했고요. 둘이서 공동 리더를 하고 있고 크리스털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털이라는 언어가 사실 뭐 메이저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은 언어고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이 많아서 한번 이걸로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털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졌고 이제 정규 표현식과 보통 컴파일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이긴 한데요. 토크나이저나 렉서, 파서 같은 걸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그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엔드포인트, API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 올해 초인가쯤에 이제 LLM 관련 기능들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는 소스 코드가 이제 개발자가 작성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LLM 기반으로 이제 뭐 오픈 AI나 아니면 X 또는 로컬 LLM들 뭐 올라마, VLLM, 뭐 LM 스튜디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분석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엔드포인트 이야기만 하긴 했는데 사실 엔드포인트 말고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뭔가 시크릿이나 이런 게 노출된 게 있으면 같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엔드포인트 중에는 특정한 성격을 띠는 엔드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어스 관련 엔드포인트라던가 또 웹소켓이라던가 해서 이런 것들을 따로 태깅 해주고 사용자가 좀 인지할 수 있게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요건 이제 최근에 추가됐던 건데 좀 예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엔드포인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트리 마인드맵에 가깝죠. 마인드맵 구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우측에 이제 오아스프에서 프로젝트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 또 깃허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여해주면 저희는 항상 언제나 열려있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오픈소스 가드닝이었어요. 사실 오픈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앞에 누아르란 도구를 소개해드린 것도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아르를 만들었던 과정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오픈소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려 하고요. 혹시 오픈소스 만들어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혹시 아이디어도 있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식물을 키우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드닝이란 테마로 잡았고 저희가 씨앗 뿌리는 것부터 뭔가 식물 키우는 거에 비유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술들의 시작이 불편함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한다던가 뭔가 만들다던가 할 때 이거는 좀 불편한데 이거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또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좀 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이상을 위해서 만든다. 이제 실제로 아직 도움이 될 건 없겠지만 이런 게 만들어졌을 때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형태 두 가지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부분은 아마 불편함에서 시작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사실 그냥 팍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이제 뭐 노션이나 이런 앱으로 뭔가 구조화해서 메모한다기보다는 그냥 일회성 메모로 휘발성 메모로 적고 버리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노트나 또는 메시징 앱 이용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정해두고 이제 특정 주기마다 보통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쌓여있던 메시징 이력이나 종이들을 보고 필요한 거는 그대로 바로 깃허브 프로젝트로 만들자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어차피 작성해둬도 나중에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뭐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라고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정해지면 이제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 로드맵은 만드는 데 있어서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로드맵은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저희가 누아르란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로드맵에서 고려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우측에 지금 살짝 잘리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분석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요런 거였고 요게 나온 이유가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간은 많이 없는데 봐야 될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파일을 찾아가면서 분석하기엔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아래 거는 사실 이제 섀도우 API를 찾고 싶었어요. 요거는 당장의 불편함은 아니었죠. 대신에 이런 걸 했을 때 나중에 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놓치고 있는 API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좀 로드맵을 그려 나갔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개발 철학 중 하나인데요. 이제 소스 코드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가 항상 영원히 돌아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용도에 따라서 뭐 가볍게는 1년, 2년, 길게는 5년, 10년짜리 이런 코드의 수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CV 익스플로이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수명이 길진 않아요. 한번 작성해 두면은 뭐 그 당시 한 1, 2년 정도는 참고되면서 쓰일 수 있겠지만 5년, 10년이 넘어갔을 때는 그냥 텍스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대신에 또 이제 기반이 되는 도구들 점점 약간 로우 레벨 도구들 LS나 CD 같이 그렇게 시스템에 많이 통합될 수 있는 도구들은 이 소스 코드의 수명이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얘기를 살짝 할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이 막 기술적인 거를 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뭔가 도구를 만들고 이러는 데 있어서 좀 선호하는 것들이나 공유드리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이제 개발 방법론은 뭐 에자일, 뭐 폭포스, 스파이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픈 소스에 쓰는 프로토타이핑 모델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피드백 중심 모델이고 여러 이제 만들어가면서 주변이나 또는 다른 오픈 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들의 피드백을 계속 들어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초안이 좀 빠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초안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유용할지 가능성을 좀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주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한번 써보게 하고 어떤지 들어보고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누아르에서는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을 처음에 고랭으로 했어요. 고원으로 만들고 한번 만들어서 써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맞춰가면서 제가 그냥 해보고 싶었던 언어인 크리스탈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4일에 이제 이게 사실 실질적인 첫 커밋일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프로토타이핑 하던 코드를 이제 제대로 바꿔가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씨앗은 뿌렸으니까 싹을 틔워야겠죠. 싹을 틔우는 과정은 사실 그냥 개발을 열심히 하면 돼요. 개발을 열심히 하고 문서를 열심히 씁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사용할 때 만약에 A라는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을 때 가장 어떤 프로젝트들이 구미가 당길까요? 하면은 스타 수가 많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코드가 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발이 자주 되는 도구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별이 많아도 스타가 많아도 10년 전이 마지막 커밋이면은 이걸 믿고 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해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속적인 개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서에서도 계속 이제 긴 시간 동안이라도 계속 변하는 걸 대응하면서 문서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 관련 프로젝트도 사실 오랫동안 유지 보수가 잘 되는 문서들이 살아남거든요. 초반에 반짝 이런 뭐 예를 들어 AI에 대한 테스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창 또 문서가 막 생겨요. 생기다가 보면은 어떤 프로젝트들은 멈추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 그런 문서를 봤을 때 이제 믿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 오래전 데이터 아닐까? 이게 현재에 맞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개발이나 뭐 문서 작성 같은 것도 좀 천천히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GitHub이 굉장히 사용자에게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개발하는 거를 잔디 심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GitHub에서 했던 액티비티들을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마치 잔디를 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저도 사실 저것 때문에 매일매일 커밋을 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서 구멍 하나 생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무슨 그래프 같은 게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서 뭐 특정 기간 동안 커밋 정보를 기반으로 저렇게 약간 도시처럼 그려주는 그런 도구예요. 커맨드 라인 도구로 있고 저걸 이제 GitHub 계정이나 이런 걸 연동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STL 파일이라고 생기는데 그 파일을 GitHub에서 렌더링하면 저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요거를 3D 프린팅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제 10년치 정도를 모으면은 다 뽑아서 도시를 만들 겁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집에 전시해 두려고 일단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구멍이 빠지면은 저 도시에서도 구멍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커밋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챗GPT 이후에 뭐 클로드나 여러 개발 관련 AI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더 쉬워지고 오랫동안 개발하기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페이지에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AI랑 개발을 할 때 좀 중요시했던 것들을 공유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와 함께 개발에 필요한 글들,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글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계속 실험하면서 뭐가 더 나은지 판단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트보다는 컨텍스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이제 뭐 개발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뭐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거라던가 또는 내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건지 이런 앞에 준비된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에이전트 MD 파일이 지금 약간 표준처럼 점점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클로드 MD 각 회사마다 자기가 내가 선점하겠다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이제 AI들이 참고할 수 있는 문서들을 뭐 그렇게 만들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드나 또 제미나이나 이런 여러 도구들이 저 파일을 참고하고 있어서 아마 저게 좀 굳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에이전트 MD 파일에다가 실제로 AI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 코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코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시해두고 AI가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프롬프트로 뭔가 지시를 할 때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 꼴이에요. 네가 이 개발 작업을 진행해서 완료해야 될 목표를 명확하게 주는 게 개인적으로 좀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태스크를 굉장히 잘게 나눠요. 예를 들어 A라는 기능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태스크를 잘게 정의하고 각각 에이전트나 그 AI들이 이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하나씩 주면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들 AI들이 잘 개발을 하려면은 사실 툴셋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MCP를 여러 개를 붙여서 많은 걸 줄 수 있게 해봤더니 오히려 힘들어했어요. AI가 뭘 써야 되지 하면서 잘못된 걸 자꾸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정말 필요한 도구들, 파일을 읽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 셋만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와 함께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마치 팀처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을 이제 리서처라고 표현을 하고 그 친구는 저와 함께 뭔가 다음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던가 또는 코드 레벨에서 진짜 뭔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제 코딩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이제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CLI처럼 뭔가 별개로 동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줄스라는 도구랑 GitHub 코파일럿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GitHub 이슈에다가 이런 작업을 해야 돼라고 하고 작업을 할당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아까 전에 발표하기 전에 한 3개 정도 작업을 돌려놔서 지금 아마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도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IDE에서 이제 AI 붙여서 저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해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줄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라 그런 작업들을 시키면서 이렇게 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혼자 개발을 하면 사실 시간이 결국은 모자라요. 이게 저희가 전업 개발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고 취미나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AI가 없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만약에 오픈소스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점점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니까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거 써도 될까? 이렇게 만족하는, 살짝씩 만족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첫 번째 릴리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고민을 또 해요. 아, 이거 좀 모자란데? 이러면은 계속 끝없이 밀리게 되고, 아까 제가 처음 말한 피드백을 받을 시간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바로 첫 번째 릴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느와르 도구의 첫 번째 릴리즈였어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사실. 왼쪽에 있는 이제 것처럼 저희가 보통 소스 코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뭐 그랩이나 립그랩으로 파일을 찾고 여기서 사용되는 엔드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던 과정을 그냥 도구로 만들어서 이제 HTTP 메소드랑 경로 정도로 볼 수 있게 표현을 했었고요. 사실 이때는 지원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바의 스프링, 뭐 루비 레일즈, 고 요 정도만 지원을 했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들의 대다수가 이 언어는 안 돼요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언어를 병렬로 빠르게 늘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누아르가 많은 커버리지를 가지게 된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피드백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그 푸딩이라고 해서 업계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한글로는 개밥먹기죠. 요거는 이제 이 도구가 좋던 좋지 않던 만든 사람은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만들어 놓고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라도 않으면은 개선해야 될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만들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저의 뭔가 분석 파이프라인에 녹인다던가 아니면 일부러라도 더 쓴다던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좀 결과가 나온다 싶으면은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지원을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빌딩이라고 부르고, 보통 소셜 네트워크, X나 스레드 이런 거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랑 기덥 디스커션이나 디스코드 통해서 뭔가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뭐 키플로잇이나 어썸 시리즈 같이 기사처럼 사용되는 페이지에다가 기여를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보통 릴리즈를 하면 한 번씩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아마 누아르 처음 릴리즈했을 때 바로 썼던 글이고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이때는 그냥 정말 소스 코드가 있고 어떤 소스 코드인지 디텍팅하는 게 있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정말 심플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복잡해졌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지금 날짜가 8월이거든요. 2023년 8월인데 제가 이 블로그 글이랑 소셜에 공유하고부터 스타 수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건 저도 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시점을 보시면 아마 2023년 8월쯤인 것 같고, 저 공개 시점에 맞춰서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보안 테스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버그 제보나 이슈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와르를 공개했을 당시부터 X의 DM으로 계속 요청이 왔어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복사해서 기덥에다 올려놓고 다음 작업으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도구가 알아서 발전하게 돼요. 제가 방향을 잡지 않아도 커뮤니티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빌딩 과정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플리캐스트가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도구긴 한데 JWT 얘기한 도구에서 로고가 삐뚤었다라는 걸로 이제 제보를 주셨어요. 그리고 플리캐스트 날려주셨어요. 사실 스페이스바 하나 추가한 거죠. 다만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찾았지? 하고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또 되게 재밌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그런 예술적인 감각에 좀 있는 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제 코드를 뭔가 칭찬한다던가 이런 거보다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뭔가 크기가 안 맞다던가 글자 하나 있으면은 살짝 바꾸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터득한 팁 같은 건데요. 이제 불편함을 대부분 GitHub 이슈나 이런 걸로 토로하세요.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가 있는데 이거를 다 받아주게 되면은 지쳐요. 무조건 지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한 명이고 제보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는 분들께 약간 물어봤었죠. 어떻게 하세요? 했을 때 이 방법을 추천해 주셨어요. GitHub 이슈가 오면은 풀리퀘스트로 바꾸래요. 이 의미는 이제 컨트리뷰터로 만들으란 소리거든요. 네가 불편하다 했으니까 한번 해볼래? 제안했을 때 또 개발을 해보셨거나 또는 문서던 개선할 의지가 있으시면은 공부해서라도 해보시거든요. 그분에게도 재미있는 기회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내 코드를 넣어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부담은 줄고 컨트리뷰터스를 늘릴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아마 소셜에 공유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텍스트만 공유했어요. 릴리즈 했음, 몇 버전, 기능이 이거 추가됐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미지나 영상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달하고 뭔가 생성형 AI 이제 뭐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드는 게 쉬워지다 보니까 사실 이 과정이 이제 어려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쉬워요. 나 이거 릴리즈 했는데 이런 이미지로 넣어줘. 버전은 꼭 표기해 라고 하면은 저런 여우 이미지나 또는 아주 멋진 영상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우는 달폭스 2.11 버전 때 사용했던 이미지인데 잘 보면 오게티가 있긴 해요. 이제 제가 2.10 버전 때 썼던 이미지를 그대로 AI한테 주고 버전만 11로 바꾸라고 했는데 손에 보면은 투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손 뒤가 좀 깨지게 됐어요. 그래도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소셜에서는 눈길을 끌거든요. 저건 뭐지라고 하고 사용자들이 한 번 더 클릭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텍스트로 뭔가 그냥 단순히 공유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 심정이네요. 힘들어요. 이게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지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전업으로 오픈 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본업이 있고 취미로 하거나 남는 시간에 하죠. 저도 본업이 있고 보통 밤에 한두 시간 정도에 몰아서 빨리 하고 자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심어놓고 자라라고 했으면은 계속 길게 자라는데 그랬을 때 식물이 잘 자라지는 못해요. 중간중간에 가지를 잘라줘서 더 많은 가지가 나오도록 더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누아르에서 고민했던 거는 원래는 오아스프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제 개인 토이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오아스프 프로젝트로 편입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시기쯤에
편입을 해서 와스프 프로젝트로 들어오게 됐고, 사실 이 선택한 이유는 저 브랜딩의 힘도 살짝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만들고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을 거고, 와스프라는 이름에서 오는 약간 신뢰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개발을 계속 했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누아르 하나만 지금 뭐 설명을 했겠지만 사실 기덥 래퍼에 100개 넘는 래퍼가 있고 라이브 한 것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매일 DM과 이슈가 쏟아져 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제 본업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제 본업에는 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24시간 내내 개발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KSG라는 사자 친구를 포섭을 했죠. 저랑 이제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저분도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꼬드겼습니다. 같이 할래요? 근데 좋아하셨어요. 저 도구 많이 쓰고 있는데 같이 해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둘이 같이 하게 됐고 확실히 둘이 같이 하니까 일이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담하는 코드도 있고 저분이 전담하는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세 설정 같은 걸 통해서 그 코드의 영역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두고 서로 같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지치기라고 했는데 사실 가지를 치지 않고 계속 일을 만드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해야 나중에 편해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은 기능 만드는데 급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능의 방향성도 꽤나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소스 코드의 뭔가 퀄리티를 계속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좀 테스트가 많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TDD라고도 하고 이제 모든 개발의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제 느와르란 프로젝트에서는 저 펑셔널 테스트랑 유닛 테스트, 유닛 테스트라고 하면은 각각 기능에 대한 테스트,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런 결과와 이런 인풋과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틀렸는지 보는 그런 테스트고, 펑셔널 테스트는 실제로 이 소스 코드에서 진단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측에는 이미지처럼 펑셔널 코드 쪽에는 각 언어 그리고 각 프레임워크별로 예제 코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하는 일은 이 예제 코드를 추가하고 못 잡는 거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서서 이제 AI로 개발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AI라는 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주고 뭐 컨텍스트를 잘 준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작성한 코드가 기존의 코드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가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면은 AI가 실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테스트가 실패가 났고 다시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도 이 시기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뭐 빌드가 잘 됐는지 테스트가 통과됐는지 그런 자동화를 기덥 액션이나 예전에는 젠킨스도 쓰고 여러 도구도 썼었는데 지금은 기덥 액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코드 컨벤션 같은 것들,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코드 규칙들 잘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릴리즈도 이제 수동으로 릴리즈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릴리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원래는 수동 릴리즈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전을 쓰고 커맨드를 치면 딱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코드로 올렸어요. 근데 버전은 한번 올라간 버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하고 다음 버전을 바로 릴리즈를 했는데, 이제 제 저장소 안에서는 바로 릴리즈하면 바로 반영되지만 또 홈브류나 다른 시스템에서는 거기서도 또 검토가 이루어지고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홈브류나 이런 거는 자동화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아르 기준으로 스냅크래프트나 홈브류, 뭐 도커 허브, GHCR 등등 여러 가지 릴리즈를 그냥 저희가 릴리즈 노트 한번 쓰면은 쫙 배포 나가게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야 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동화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또 컨트리뷰터에 대한 지원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기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기여를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뭘 지켜야 될지 몰라요. 코딩 컨벤션도 있어야 될 거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들은 보통 PR을 날리기 전에 또는 PR 날린 후에 안내를 한번 해줍니다. 너가 다음에 해야 될 잡은 이거고 테스트나 이런 게 실패했는지 체크해봐. 다 됐으면 내가 리뷰하러 올게. 이런 식으로 안내를 잘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이런 기여자들이 실수하지 않게 체크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메이션 과정들이 잘 다듬어지면은 이제 앞에 제가 했던 실수처럼 그런 과정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게 줄어들면은 제 리소스도 편해지고 제 정신도 편해지겠죠. 네, 근데 계속 추가하는 얘기만 했는데 사실 개발자도 사람이에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이제 뭔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는 템포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그냥 계속 오는 대로 만들어주고 싶고 더 나은 도구 만들고 싶다 보니까 쉬지 않고 계속 만들었는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부터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 도구들 여러 개를 냅두고 마지막 릴리즈를 계속 체크는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방치되지만 않게. 그래서 이 도구를 이제 좀 개발할 때쯤이 됐겠다 싶으면은 그 도구에 이제 다시 집중해서 하고 끝나면 또 잊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마다 좀 휴식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전에 낮에도 한번 받았어요. 이제 요즘 기덥 이제 예전에는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스팸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기덥으로 스팸이 굉장히 많이 와요. 기덥 이슈에다가 홍보성 댓글을 달고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슈에 연결된 사람들은 메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팸 메일을 보내고 흔적을 계속 지우는 형태로 많이 보내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에 왜 이상한 글을 남기고 가지? 그래서 저는 다 신고를 했어요. 다 기덥에 신고를 했는데 그들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이건 사용자가 쓴 댓글이잖아. 근데 내용이 그랬을 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죠. 이게 내가 다 신고하는 게 맞나?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그냥 무시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보이면 댓글 지우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이거를 대응해 보시려면 대응해 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스팸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비슷하게 무시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열매 맺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뭔가 도구 자체가 잘 쓰이고 저도 편하고 이런 성과도 있겠지만 여러 협업 요청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홈브류 패키지를 직접 등록을 하려고 많이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랬지만 홈브류 측에서 이제 저쪽에 있는 계신 메인테이너 분들이 이거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어받아서 제가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좀 발전을 하면은 주변에서 연락이 자꾸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뭐 닉스나 또는 뭐 다른 아치리눅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거 패키지 하나씩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커졌을 때 제가 느꼈던 이점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커뮤니티의 분들은 잘 몰랐지만 이때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잘 지내게 되고 또 알고 보니까 사실 저 누아르라는 프로젝트를 홈브류에 처음 등록해 주신 분이 이제 홈브류 메인테이너 분이었고 또 보안을 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홈브류에도 보안을 하는 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잽팀이랑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잽이란 도구를 많이 사용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같이 뭔가 뭐 이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도 많이 드리고 아까 말한 기덥 이슈가 풀리캐스트가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해주세요 했더니 네가 하세요 이러길래 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어요. 잽팀에서도 너 요즘 느와르란 거 한다며 이거 우리랑 뭔가 연계하면 좀 그림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고 그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얘기했던 거는 같이 콜라보레이션 된 글을 한번 써보자 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와르랑 잽이랑 같이 써서 뭔가 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을 썼었고 이걸 하고도 또 컨트리뷰션도 올라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꼭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연락을 계속 받게 돼요. 또 소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소개되고 하는 게 늘어나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뭔가 더 소개하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형 이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G사기나 또 팩토버 페스트 같은 이벤트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 오아스프는 매년 저 구글 썸머 오브 코드를 신청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빠가지고 신청하지 못했는데, 저런 행사를 참여하시면은 다른 많은 컨트리뷰터 분들과 함께 멘토링, 멘티하면서 또 개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컨트리뷰터가 많이 없어요. 혼자 개발하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 그럴 때 이제 헥토버 페스트 같은 그런 이벤트들, 이건 이제 10월에 하는 이벤트고, 10월에 그 특정 레이블이 달린 GitHub 이슈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막 기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통하면은 프로젝트도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참여해보면 또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언젠가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나는 오픈소스 개발자야 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고, 저는 이게 오픈소스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을 프로그래밍을 했고 계속해서 개발을 했지만, 사실 개발자로서 능력이 성장한 건 오픈소스를 할 때 제일 많이 성장했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회사에서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대로 개발했었는데, 오픈소스를 하면은 이제 평소에는 좀 시도해보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또 많은 기여자분들 또는 다른 프로젝트들의 리뷰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좀 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맨 첫 페이지에서 돈을 받지 않아 힘들다고 했지만, 사실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아스프에서도 이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바이미어 커피스나 또 기덥 스폰서 이런 이제 여러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용자분들이 막 기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바이미 커피랑 기덥 스폰서로 가끔씩 기여 받으면 고맙다 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페이팔로 한번 그냥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커피 사 먹어. 그게 생각보다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커피를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의 힘으로 또 개발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가 돈이 안 된다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뭔가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해보시면은 그래도 뭐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프로젝트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면 재밌고 저것도 만들면 재밌고, 그러다 보면 마치 정원처럼 커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는 마라톤이에요. 긴 시간 달려야 되는 달리기예요. 그리고 이 달리기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옆에서 뛰어주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그게 컨트리뷰터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트리뷰터스가 없으면 점점 줄어들면 오픈소스는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고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 이 컨트리뷰터스가 같이 계속 뛰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로젝트 매니징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드나 아이디어나 버그 리포트, 그냥 문서 수정, 그리고 진짜 단순한 오탈자 수정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서 프로젝트가 더 단단해지고 문서도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더 길게 오픈소스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AI가 없어서. 왜냐면 혼자 걷는 길이거든요. 제가 도구를 만들면은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가끔 힘들다 느낄 때도 있었는데, AI 개발 도구가 많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친구들도 같은 협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가 아니라 이런 AI 도구들도 이제 개발자들이나 또는 학생분들이 쓸 수 있게 여러 라이센스 같은 걸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라이센스나 또 GitHub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개발자를 위해서 코파일럿을 그냥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고 저도 지금 그냥 받고 있어서 그런 거는 또 무료로 좀 지원받으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도구들이 실제로 코드나 프로젝트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이거를 다른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지원받아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길게 끌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사실 본인만의 에코시스템이 생겨요. 저는 제 직업이 레드팀이고 저는 취약점을 찾는 게 일이고 모이킹을 하는 게 일이에요. 개발이 제 본업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많은 도구들은 그쪽에 치중돼 있어요. 버그 바운티를 한다던가 취약점을 찾는다던가 이런 데 치중돼 있고 또 이 도구들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또 개발에도 어느 정도 계속 손을 쓰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커맨드 라인 어플리케이션이고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데브세곱스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오픈소스의 범위는 약간 이런 느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원래 다른 테마 같은 걸 써서 막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할까? 그래서 도큐멘테이션도 오픈소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나씩 바꾸고 있고 제가 작성하는 프로젝트들은 동일한 도큐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제가 관리하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필요한 걸 제가 바로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작성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 자신의 그림에 맞는 정원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농부분의 메시지를 빌려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발표 잡히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 좀 제 메시지 말고 다른 분의 메시지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잽 리더인 이제 사이먼한테 얘기를 했고 사이먼이 뭐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요약해서 보면은 보안업계에서 아무리 뭔가 일을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안에 직접 기여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약간 띵 맞았던 건데 제가 회사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여러 보안 활동들이 진짜로 보안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먼의 말은 이제 그 예외인 게 오픈소스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안에 기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이먼은 이제 오픈소스는 쉽게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좀 참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요. 아래는 이제 또 잽에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잽도 많이 기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특정 기업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그냥 하면 돼요.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사실 첫 발을 내딛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오픈소스도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름은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뭘 만들지? 이게 어렵지. 시작만 하면 사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뭘 하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만약에 한 번도 기여해 본 적이 없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도구들의 저장소나 문서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탈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탈자는 대부분 플리캐스트를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유지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또 좋게 받아주시고 너 너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구나 어떻게 그걸 봤어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여자 입장에서도 자신감도 얻고 다음 스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ood first issue라고 찾아보면은 이제 요거는 초보자가 했으면 좋은 이슈 이런 것들 표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면은 이제 요게 사실 해결해달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너가 한번 기여해봐라는 의미로 많이 열어주는 거고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소스 기여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오탈자 수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마치 그냥 컨트리뷰터에 한 줄 남기려는 것 같지만 메인테이너 입장에서는 그냥 그 하나도 너무 소중한 기여거든요. 그리고 그게 프로젝트가 클 수 있는 양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찝어봤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한 이 정도 가지고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은데요. 혹시 씨앗 뿌릴 준비 되셨을까요? 바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질문 두 개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스타를 많이 얻기 위한 노하우로 이제 X에다가 이제 그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 뭐 소셜 SNS가 X 말고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X가 왜 홍보가 잘 되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네,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긴 한데요. X가 이제 요거는 좀 레드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취약점 찾고 버그 바운티 하는 분들의 주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가진 뭔가 팔로워나 저를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곳이 X였어가지고 저는 주로 X를 선택했고요. 꼭 X가 아니어도 활동하시는 SNS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본업이 레드팀 엔지니어라고 하셨는데 이제 개발을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어떤 뭔가 자신의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되는데 혹시 어떤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본업 하기도 사실은 바쁜데 별도로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진 일이 크게 두 개거든요. 보안, 개발. 그 두 개고 하나를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취약점 분석을 계속 하면은 질려요. 살짝 질리거든요. 그때쯤 개발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질려요. 그때 보완을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약간 섞어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스위칭하면서 하는 게 제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소스는 사실 제 취미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게임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 코드 한 줄 쓰는 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비전이긴 한데 제가 나중에 뭔가 만들고 싶은 도구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도구가 지금 당장 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그냥 천천히 계속 취미처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받고 저희 쉬는 시간 갈 건데 쉬는 시간에 다른 거 개인적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로 시작하다 보니 보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나도 스터디를 공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더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팀으로 만들고 있는데 차성서 에이전트도 따로 이제 있긴 하지만은 또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문제를 풀다 보니 CF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툴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하나 더 통합하고 싶은 통합 도구를 만들 생각이 있는데 그런도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기여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지 궁금하고 혹시 개발을 하시다가 원래 레드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레드팀을 먼저 하시고 개발에 성공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드리면 그런 목적을 가진 도구들도 시도하신 분들은 꽤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도커 이미지에다가 도구 셋을 내려놓고 그냥 그걸 이제 뭐 맥이나 이런 PC에서 바로바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보자 이런 것도 해봤었고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칼리 리눅스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진 도구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클라우드나 이런 데 셋업을 해두고 쉽게 대량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사실 어쨌든 그 취약점 분석이나 레드팀 업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두 번째 질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레드팀을 먼저 하시고 개발을 취미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발자 하시다가 그때 레드팀을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시작은 레드팀이고요. 지금도 레드팀이고 계속 레드팀입니다. 한 번도 개발자가 된 적은 없었고요. 대신에 현재 기준으로는 한 반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취약점 분석이나 이런 보통 레드팀 업무를 수행은 하고 있지만 또 내부에서 사내 시스템들도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한번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를 그 워크숍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ASM이라고 해서 어택 서피스를 찾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도 만들고 그냥 오픈 소스로도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조금 진행해 볼 건데, 저는 이렇게 좀 무거운 자리일 줄 모르고 앞서서 좀 너무 좋은 발표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좀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아스프에서 ASVS 이번에 5버전이 나온 거를 이제 여름방학 동안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서 이제 겪었던, 아니 제가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짧게 한 페이지로 드리자면은, 저는 저 아래 지방에 있는 창원대학교에서 캐스퍼라는 정보보안 동아리 소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금년에 키트리에서 주관하는 화이트스쿨 3기를 지금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 교직 이수 과정을 수행하면서 뭐 교사가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개발과 보안,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뭐 교육이나 정책 이렇게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저희가 할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ASVS가 혹시 뭔지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다들 처음 들어보시나요, 진짜로?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가벼울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ASVS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ASVS 5버전, 그 다음에 제가 번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VS가 왜 필요하냐? 저는 무언가를 알아갈 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면은 그거를 익히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도 좀 덜하고 좀 빠르게 다가와지는 것 같습니다. ASVS, 오아스프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오아스프 탑10이라는 프로젝트는 다들 유명하고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탑10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우리가 취약점 같은 경우는 오아스프 탑10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게 취약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 자료로서는 쓰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설계단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취약점에 있어서 아니면 앞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 보시면 아직 제가 이거 무슨 의미로 담았냐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혹시 잘 해보셨을까요? 네, 해보셨은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격을 당한 다음에 메딕이 있어봤자 힐이 안 됩니다. 살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기 전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사진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베리파이케이션 스탠다드라고 이제 오아스프 프로젝트가 나왔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이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을 오아스프에서 이제 세운 거고, 그리고 이를 안전한 설계,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들을 이제 회사 정책과 매핑을 시켜가지고 LLM과 이용해서 사용 중이라는 협업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스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 통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아스프 이 ASVS는 이제 각각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베리피케이션 스탠다드를 하나씩 이렇게 아이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최종 결과물로서 내가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시큐리티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때 어떻게 이걸 인증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표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원문 슬라이드에 이제 오아스프 ASVS에 있는 그 원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이 기능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This is out of scope라고 말하는 공격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아스프 탑10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격을 막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공격자가
이거는 우리가 노리는 공격 범위가 아닌데 하고 공격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ASVS가 그런 부분까지들도 포괄적으로 공격을 예방함에 있어서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VS가에서 챕터별, 섹션과 챕터별로 이제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요구사항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요구사항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제 verify t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정책에서 이거는 꼭 요구사항을 충족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번역된 게 이게 작성이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RFC 이제 2119 버전에 의거해서 저희가 번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보면은 또 이제 수준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최소로 맞춰놔야지 이건 보안 요구에 보안을 조금 신경이라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얘는 충분히 보안에 신경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3단계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완벽하다. 너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의 표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ASVS가 나는 여기 이 요구사항대로 모든 개발을 마쳤으니까 나는 완전 안전해. 약간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라는 방법 같은 건 ASV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버리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게 돼버리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직접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자유롭게 이제 개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SVS가 이제 저번 6월쯤에 이제 5.0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4버전 같은 경우에는 278개의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해서 이제 157개가 새로 생겼고 이제 109개가 사라지는 이런 50개가 사라지고 이제 나머지가 더 생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5버전이 오면서 이제 그냥 약간의 뭐 내용만 추가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4버전과 5버전은 엄청나게 큰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기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매핑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ASVS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핑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일들도 같이 GitHub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VS에 있는 이제 4가지 챕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 건데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인코딩 앤 세니타이제이션 인코딩과 이제 데이터 입력 받는 거에 대해서 정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베이스 시설을 받을 것이냐 아니 뭐 데이터 입력 받았는데 여기에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뭔가 악성 문자에 담겨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밸리데이션과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원래 이 부분이 1버전에 합쳐져 있었는데 이 밸리데이션이 정제와는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1번 섹션에서 2번 섹션으로 아예 분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섹션 같은 경우는 웹 프론트엔드 시큐리티라는 제목으로 있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때 어떤 보안 정책을 문서화를 해야 하고 그 문서화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그런 설계들을 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키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보안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개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정책 같은 거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아래 개발자분들에게 나눠주시면은 확실히 보안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4버전에선 API와 웹 서비스로 이제 따로 섹션을 나눠서 네트워크 요청 같은 네트워크 통신 과정 같은 데에서 우리가 어떤 인증 절차가 있어야 되고 뭐 토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앞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ASVS가 우리가 단순히 보안 담당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는 개발자들도 보안을 신경 써야 하는 이제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ASVS가 개발자들도 보안에 발을 한 번쯤 담글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제 지난 2달을 한 4슬라이드 정도로 요약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지노라는 드라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서 차무식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동작 그만, 이제 사장님 명령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들 책상 앞으로 이동하세요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컨트리뷰터들한테 이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직역체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아니면은 이건 너무 맞춰보기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을 했고요. 그래서 ESVS라는 게 이제 딱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한 8분들이 같이 도와주셨는데 주변인들이 이제 저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해주신 거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면 오와스프 커뮤니티에 지금 카카오톡 방들 아마 다들 들어가 계실 텐데 6월 달쯤에 이제 오와스프에서 ESVS 5버전이 런칭되었다 3주 전에. 그래서 제가 김동현 지금 님을 이제 멘토로 제가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스쿨에서 이제 방학 동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이제 PR을 먼저 연늘어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셔라. 그래서 네, PR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PR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이슈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관련된 이슈를 좀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GPT를 이용해서 이제 제 오와스프 팀 안녕하세요. 5버전 나온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기 좀 한국어 번역을 만들어서 기여를 좀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하니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PR이 올라갔고 PR을 올렸더니 이런 식으로 기여자로 이제 오와스프에서 코리안 지금 버전이 진행 중이다 라고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해라 했는데 저는 이제 오픈소스 기여가 이번이 첫 기여입니다. 오픈소스 활동을 처음 해본 적도 없고요. 뭐 번역을 해본 적이나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좀 막막해 했었는데 아까 카카오톡 자세히 보셨다면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 가이드가 무슨 가이드인고 하니 이제 번역 가이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 가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왜냐면 이제 저는 앞으로 이런 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럼 번역 가이드, 그럼 무슨 번역 가이드가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번역을 해보신 이제 가족분의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족이 번역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라탕 한 그릇을 사주고 이제 번역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을 이제 드리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맞춤법은 어떻게 해야 맞춤법이 아니라 뭐 문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고유 명사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장 페이지로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깃허브 위키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어서 오픈소스에다가 올릴까 했는데 근데 이게 이미 제가 포크형 리포지토리 자체가 오와스프에서 원래 관리하던 리포지토리고 거기다가 제 개인적인 뭔가 이런 가이드라인 마크다운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위키는 따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리포지토리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위키에다가 가이드는 이렇게 번역을 저희가 진행할 건데 프로젝트 목표는 뭐고 기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위키에다 등록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위키에 등록을 할 때 기여 방법과 그다음 번역 가이드라인 그리고 용어집이 이 번역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여 방법을 작성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은 게 프로젝트 목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ASVS의 프로젝트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오픈소스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하겠다라고 적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ASVS 프로젝트 목표를 갖다가 그대로 쓰게 되면은 참여자 입장에서 너무 이게 일이 크다고 느껴지니까 부담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깃허브 활용 수준 같은 경우도 좀 고려해야 됐습니다. 이게 번역을 잘한다 아니면 내가 이쪽에 도메인 지식이 있는데 번역을 좀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깃허브는 쓸 줄 몰라 이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한테 브랜치를 새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야 됐고 뭐 PR을 올리는 법을 알려드려야 했고 이런 컬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가 또 일일이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라고 좀 적어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포크를 뜨고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PR을 올리는데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고 이 문장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번역을 해주면은 내가 리뷰는 또 언제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혼란이 와서 제가 그 메시지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 진행하고 다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더라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외우기 쉬워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조차도 가이드라인을 까먹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데 제가 분명 머스트의 문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다 보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거를 3번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should 같은 경우는 권장한다라고 제가 번역 가이드라인을 올려놨는데 근데 제가 그 번역본을 읽다가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원문이 슈드여서 제가 그거에 대한 번역본을 권장한다 이래 보니까 그게 이상해서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드렸었어요. 근데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스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강조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슈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기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까먹고 번역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저조차도 그런 부분을 놓치는 때가 있어가지고 외우기 쉬워야 한다는 거 제가 포인트를 드렸고요.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원문에 해당하는 예시를 적어주는 게 좋았고요.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문장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애플리케이션, 어떤 사람은 앱 이런 식으로 번역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집이 필요합니다. 용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어 원문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번역도 넣어주시는데 약어 같은 경우가 좀 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현업에서 사용되는 약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한 사람이 리더가 딱 약어를 하나 딱 정해주고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번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고 대신에 맥락상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문장에서는 뭐 A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장에서는 B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같은 거를 이제 설명과 맥락과 비고나 참고를 통해서 넣어주시는 게 프로젝트 관리함에 있어서 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하실 분 계신가요? 라고 제가 홍보를 했는데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프로젝트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 주변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제발 좀 해달라고 제 주변 분들한테 뭐 서울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드렸고 제 동아리 사람, 제 친구 아니면 화이트 스쿨이나 제 대학교 동기, 뭐 대학원생, 연구실 분들한테도 매우 부탁을 드려가지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제가 요즘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지금 대학생분들 좀 많이 보이십니다. 젊으신 분들이. 근데 학교에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교수나 선생님들이 질문할 때 좀 소극적인 친구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질문이 있어도 답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차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거나 뭐 손을 들어서 발표한다거나 이런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뭔가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내가 뭔가를 제안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냥 제가 어디에 띡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이렇게 그냥 직접 손을 먼저 내밀면은 좋아 보이는데요? 할게요. 오아스프에 제 이름 달 수 있어요? 할게요. 제가 컨트리뷰터 할 수 있다고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을 모으거나 이런 네트워킹을 할 때는 그냥 이런 단체 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직접 물어가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문서 오아스프 이제 ASVS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0x 땡땡 하면서 문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PR을 작성할 때 그래도 우리가 보기 쉽게 하려면은 뭐 어떤 사람은 저 90번 작업 중입니다 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그냥 90번 인프로그레스 뭐 05번 인프로그레스 하는 식으로 PR 형식을 통일해서 작업하는 현황을 좀 알 수 있게 하려고 했고요. 아까 GitHub 옆에 태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태그 기능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PR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작업 중이다, 아니면 내가 이걸 리뷰를 해야 한다, 리뷰를 끝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식으로 수정 태그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한번 번역된 전문을 읽어보면서 이거를 이제 병합을 해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제가 모든 원문을 보고 그걸 용어집을 등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좀 공통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면은 그거는 이슈에 등록을 하셔라 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제가 템플릿을 또 작성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올리기 전에는 확인을 해주시고, 어떤 원문 용어 이거 어디서 쓰이는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지, 이런 뭐 참고사항 같은 걸 적어주셔라라고 GitHub 템플릿 기능 이용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조금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할 때는 지금 많이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파일 체인지스에서 보면은 이게 마크다운으로 돼 있다 보니까 파일이 한 줄이 번역된 게 그대로 매칭이 돼서 옆에 한글로 뜹니다. 그래서 저는 원문 한번 읽고 이거 괜찮네, 원문 한번 읽고 이거 좀 별로네 하면서 그냥 매칭을 해서 번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리뷰를 하게 됐었을 때는 한 문서당 뭐 많게는 200줄, 뭐 적게는 한 몇십 줄 정도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모든 걸 제가 한 30 정도 되는 문서를 제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GitHub 같은 경우에 디프 정보를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LLM이 이제 이런 일을 참 잘합니다. LLM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디프 정보를 준 다음에 채찍질을 한번 해주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뭐 중복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오탈자라든가 이런 너무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길다, 이거는 문맥을 좀 잘라서 문장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검토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든 생각은, 오와스프에 이런 문서들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사람들이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를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LLM을 달아서. 그 다음에 진행사항 관리 같은 경우도 아까 이런 식으로 GitHub 태그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거를 한눈에 바라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itHub PR 같은 경우는 번호 순서 정렬이 안 됩니다. 타이틀로 정렬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엑셀에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지금 담당자가 누구고, 이거 지금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이거 뭐 상태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토탈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눈으로 쉽게 보고, 실제로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떤 문서가 작업 중이고 어떤 문서가 작업이 안 됐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대시보드로 구현해서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자들이 이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 그대로 단점에 적용됩니다. 아무나 오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들어 누워버린 경우도 있고, 들어 누우면 잠수가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한테 일을 맡기실 때 이거 해주시는데 한 2주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일주일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서 양이 이 정도 되니까 한 3일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일을 할당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리뷰 정도만 좀 남았고요. 초안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분들이 다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완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SVS는 이제 실무 보안에 이제 기준점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서를 번역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전 파파고로 번역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서 전체를 다시 좀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좀 말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대학생 커뮤니티는 좀 활발했고, 프로젝트 규모를 이 정도 사이즈로 20명 사이즈로 가져가려고 해도 이 정도의 좀 철저한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협업 관리자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울님이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라고 느낍니다. 감사합니다.